세계 2위 경제대국,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나라. 이제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30년간 굳게 믿어왔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취재하기 전까진 진실을 알지 못한 것과 같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새로운 강대국으로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다는데요. 프랑스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가 발견한 중국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 그 놀라운 발견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프랑수아 르몽입니다. 프랑스 최고 경제 매체의 수석 기자로 30년간 세계 경제를 분석해왔죠. 오늘도 파리의 사무실에서 중국 경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이 햇빛에 반짝이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동아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주인공, 중국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수아, 이번 특집 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편집장 마르셀이 제 책상에 기대어 섰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제게 마르셀은 늘 믿음직한 동료였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성장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예요.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이요?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작은 나라죠. 중국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네답지 않군. 마르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판단하다니. 순간 제 자존심이 긁혔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경제 저널리스트인 제가 현장 취재도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마르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가보는 건 어떤가? 베이징과 서울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특종을 노려볼 만했죠. 게다가 제 오랜 친구 리웨이도 베이징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결정을 내리고 일어서는데 책상 위 모니터에 한국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넷플릭스 순위권의 절반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더군요. 흥미로운 현상이었지만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대부분이 피상적인 내용뿐이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죠. 더 찾아볼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리웨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번에 중국과 한국을 비교 취재하러 가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리웨이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한국이라고? 자네도 참. 시간 낭비하지 말게. 중국만 보고 오면 될 텐데.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정확한 판단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파리의 늦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제 마지막 큰 기사가 될 테죠. 그렇다면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냉철한 시각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사가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압도적인 규모가 느껴졌습니다. 리웨이가 마중 나와 있었죠. 20년 지기 친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프랑수아.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 말야. 리웨이의 차는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마천루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제가 10년 전 봤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놀랍지 않나? 이게 바로 중국의 힘일세. 리웨이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지어졌다네. 차가 멈춘 곳은 중국 정부 싱크탱크 건물이었습니다. 리웨이의 사무실은 30층에 있었죠. 통유리창 너머로 베이징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도 취재한다고 했지? 리웨이가 커피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네. 한국은 우리의 경제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는걸?
책상 위에는 최신 경제 지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GDP, 수출입 규모, 인구수. 모든 수치가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죠. 당연한 말이지.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에게 이걸 보여주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네. 한국을 보면 중국의 우수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리웨이는 웃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우리 과학기술단지를 안내해주지. 인공지능, 우주산업, 전기차까지 중국이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네. 다음 날 우리는 베이징 교외의 거대한 과학기술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일하는 연구소들, 끝없이 이어지는 생산라인, 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게 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야. 리웨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힘으로 기술 패권을 장악할 거라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였달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리웨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글쎄, 그들은 우리의 기술을 따라하기 바쁘지 독자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웅장한 규모와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소용없습니다. 베이징에서 보았던 저력, 그 강대국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이곳의 모습이 마치 얌전한 작은 나라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선 정우석이라는 경제학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르몽 선생님 환영합니다. 정우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베이징은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중국의 성장세는 정말 놀랍더군요. 정우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차분한 자신감이 순간 거슬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학자가 보여줄 것이 뭐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답했죠. 그러시죠. 다음 날 아침 정우석은 저를 한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첫 취재지로 넷플릭스 촬영 현장을 고른 것이 의아했지만 저는 말없이 그를 따라갔죠.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새로운 글로벌 제작 허브입니다. 정우석이 현장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매년 수십 편의 작품이 이곳에서 탄생하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각국의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촬영감독, 미국인 음악감독, 영국인 특수효과 팀장.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죠.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일주일 전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관영 매체 본사를 찾은 날 왕 편집장은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죠. 그의 책상 뒤로는 중국의 문화유산들을 담은 대형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입니다. 왕 편집장이 차를 마시며 말했었죠. 현재 세계 문화의 근간이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이요? 사실 한복도 김치도 원래는 우리 문화입니다. 그들은 우리 것을 가져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모두가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을 떠올리던 중 한 외국인 스태프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와, 이번 장면 정말 좋은데요? 한국식 연출은 언제나 신선해요. 매번 새로운 걸 배웁니다. 촬영장 한쪽에서 세계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다음 작품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죠. 문화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우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죠.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때 한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또 세계 1위를 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그들은 곧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세계 1위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성과 하나에도 거창한 축하 행사를 벌이던 그곳과는 달리 이들에게 세계 1위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르몽 씨,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건 순위가 아닙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야기에 빠져든다는 거죠.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서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광경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숫자나 규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스마트폰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팬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웅장한 영화 촬영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분명 규모가 컸지만 이곳에서 느껴지는 이 생동감은 없었죠. 문화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라고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석은 제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진행되는 IR 미팅을 참관하시죠.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IR 미팅이라.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성장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표가 인상 깊게 남았었죠. 하지만 서초사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사들의 이름이 방명록에 줄지어 적혀 있었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글로벌 금융을 움직이는 거대 기관들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특별한 발표라도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죠. 분기별 정기 미팅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늘 있는 일이죠.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의 핵심 포트폴리오입니다. 영국의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기업을 찾기 힘들죠. 순간 선전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성장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한국 기업들? 글쎄요. 그들은 우리의 과거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14억 내수 시장을 가진 거대 경제권입니다. 미래는 분명합니다. 당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었죠.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발표가 시작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삼성 임원진은 완벽한 데이터로 답했고 때로는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기반입니다. 정우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감추지 않는 것, 그게 삼성의 원칙이죠. 미팅이 끝나고 한 미국 투자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더 가파른데 왜 삼성을 선택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30년 후의 가치를 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는데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군요. 제가 알던 작은 나라의 기업이라는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크기로 판단했던 내 생각이 너무 성급했던 건가. 서초사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삼성전자의 글라스 타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보시죠. 정우석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판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중국 선전과 판교의 기술 혁신 지표를 비교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죠. 데이터상으로는 선전이 압도적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나 R&D 규모 면에서. 저의 말에 정우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둘러보시겠습니까? 판교의 첫인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식 건물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었고 세계적 기업들의 R&D 센터와 스타트업들의 오피스가 어우러져 있었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외관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AI 기술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연구실 화면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 중인 프로젝트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복제하고 개선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반면 이곳의 스타트업들은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의 실행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더 빠르게 구현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뇨? 네. 아무리 빨리 따라해도 결국 누군가의 뒤를 쫓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다음으로 방문한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 세계 각국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도전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글로벌 기업의 판교 연구소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연구소장은 자신있게 답했죠. 모방과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했죠. 차에 오르며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보니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중국의 특허 건수는 많았지만 판교의 특허들은 대부분 최초의 기술이었죠. 빠른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의 특허였습니다. 르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모방은 한계가 있지만 진정한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타트업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세상을 움직이는 미래를 품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가보시죠. 정우석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장은 예상 밖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들과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베트남의 IT 기업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2년 전 중국의 거대 기업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금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가 나왔고 곳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엄청난 차관과 함께 맺은 계약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자국의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에 임대할 수밖에 없었죠. 청중석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 인재 육성, 그리고 공동 연구. 한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크게 박수가 터져나왔죠. 차관으로 시작해 결국 국가기관 시설을 빼앗기게 된 스리랑카의 사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제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 진작 파악하지 못했을까? 리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웨이, 자네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좋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불공평한 계약 아닌가?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프랑스와 리웨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거라고. 빚을 갚지 못하는 게 우리 잘못인가? 도움이라고? 자네도 알잖아. 그들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란 걸.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이야. 모두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이게 강대국의 방식이지.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제가 봐온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미얀마 대표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종속시키는 게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마지막 연사는 인도네시아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꿈꿀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코엑스를 나서는 길, 오늘 하루 들었던 여러 나라 대표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이 만들어낸 것은 두려움이었고 한국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만들어낸 것은 신뢰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GDP, 수출액, 시장 규모.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길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때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시죠? 네, 아침 비행기로 떠납니다. 정우석 씨 덕분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우석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죠. 마지막 특별기고문의 제목을 쓰려는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리웨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죠.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강대국은 크기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제목을 쓰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취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넷플릭스 스튜디오에서 본 자유로운 창의성, 삼성전자에서 목격한 세계적 신뢰, 아세안 국가들과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십.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토의 크기도 GDP의 규모도 아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이 될 것이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힘이 아닌 신뢰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강대국의 모습들을.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편집장 마르셀이 마중 나와 있었죠. 자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군. 마르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한 것 같은 눈빛이야. 맞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내일 아침 자네 기사를 기대하지. 마르셀이 웃으며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펠탑의 불빛이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써온 그 어떤 기사보다도 이번 기사가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해 주셔서 뿌듯하고 힘이 나네요. 지구촌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